지리적 표시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지리적 표시는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이 그 지역의 자연적, 인적 요소에 의한 독특한 품질이나 명성을 갖는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국가에 등록하고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고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지리적 표시에 대해 알아보시죠. 여러분들은 어디서 태어나고 자라셨나요? 보통의 사람은 자란 곳이 도시든 시골이든 뉴욕이든 간에 자기가 나고 자란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내 고향에 아주 유명한 무엇인가가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내 고향의 명소일 수도 있고 맛있는 음식일 수도 있고 공항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자, 이것이 바로 지리적 표시의 탄생 배경입니다. 내 고향에 정말 너무나도 자랑하고 싶은 농산물 또는 농산물 가공품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바로 지리적 표시입니다. 이러한 지리적 표시는 PGI와 PDO 두 가지 개념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PGI를 살펴보겠습니다. PGI는 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직역하면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입니다. 즉, 직역 그대로 우리나라의 지리적 표시란 앞에 괄호를 쳐서 보호되는 이라는 말을 넣으면 제도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되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PDO는 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 이를 직역하면 보호되는 원산지 명칭입니다. 우리나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 표시는 제도 이름은 PGI지만 실제로는 PDO 제도를 적용합니다. 그렇다면 PGI와 PDO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PGI는 지역의 명성을 의미하며 생산, 가공 중 한 단계만 지정된 지역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PDO는 상품의 원산지를 의미하며 생산, 가공의 모든 단계가 지정된 지역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법에 따른 지리적 표시 제도는 PGI의 명칭을 사용하지만 제도의 운영은 PDO로 생산과 가공 모든 단계가 등록 지역에서 이루어졌을 때 지리적 표시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PGI 개념이 우리나라에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특허청에서 상표권으로 등록 가능한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이라는 제도가 있으며 이는 지리적 표시 제도와 거의 유사하지만 생산, 가공 중 한 단계만 지정된 지역에서 이루어지면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등록이 가능합니다. 지리적 표시 명칭은 보통 지명과 품목명을 붙여 사용하여 어떤 지역에서 생산되었으며 보호해야 하는 품목명을 함께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영천포도, 안성배, 부산 대저토마토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리적 표시 제도의 발전사와 함께 우리나라에 도입된 배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적 표시제를 생성할 때 영향을 받은 4가지 협정이 있습니다. 1883년 파리 협약, 1891년 마드리드 협정, 1958년 리스본 협정, 1994년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입니다. 1883년 체결한 파리 협약은 산업재산권 보호를 다루는 최초의 국제협약 중 하나로 상표, 특허, 상호, 산업디자인, 상업적 이름 등을 보호하는 기초적인 법적 틀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해당 상품이 특정 지역에서 기원했다는 사실만 표시되었습니다. 다음 1891년에 체결한 마드리드 협정은 상품에 대한 원산지의 허위 또는 기만 표시를 억제하기 위해 실시된 협정입니다. 상품의 실제 생산지와 다르게 표시된 원산지명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잘못된 원산지 표시를 근거로 제품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1958년에 체결한 리스본 협정은 지리적 표시에 대한 등록 및 보호 시스템의 기본 골격을 마련하였으며 지리적 표시를 원산지 명칭의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리스본 협정을 통해 회원국들이 원산지 명칭을 국제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며 한 국가에서 보호된 원산지 명칭을 다른 회원국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94년에 체결한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에서는 지리적 표시를 지적재산권으로 인정하여 회원국의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도록 규정하는 데 있어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리적 표시 개념, 보호 의무 및 상표와의 관계 등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움직임을 파악한 우리나라는 지리적 표시를 적극 도입하였는데요. 국제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움직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지역 특산품을 국내적으로 보호하며 개방화 시대 수입 농식품과의 품질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와 지역 특산품의 품질 향상을 통한 지역 특화 산업으로의 육성을 위해 1999년 7월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지리적 표시제가 도입되어 2024년 11월까지 194개의 품목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지리적 표시 제도는 1990년대부터 세계 각국에서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은 지역의 농산물과 식품을 보호하기 위해 지리적 표시 제도를 적극 도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제적인 지식재산권 보호가 시작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리적 표시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지리적 표시 제도의 장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리적 표시 제도는 크게 세 가지 장점을 가지는데요. 첫 번째로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두 번째로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세 번째로는 문화유산을 보호한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비자 보호입니다. 지리적 표시를 통해 소비자는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진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보성 녹차라는 명칭과 지리적 표시 등록 마크를 보면 이것이 진짜 보성에서 자란 녹차로 보성에서 가공한 녹차라는 것을 믿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지리적 표시는 지역 제품의 프리미엄 가치를 더해주며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더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천쌀은 이천 지역의 특성을 인정받아 지리적 표시로 등록되었으며 이를 통해 지역 농가의 소득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세 번째, 문화유산 보호입니다. 지리적 표시는 단순히 제품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전통적인 생산 방식과 문화적 가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미래 세대에게도 그 가치를 전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이 실현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등록단체의 회원조차도 모르는 지리적 표시가 과연 일반 소비자에게 어필이 될까요? 당연히 현재로서는 어렵겠죠. 우리가 앞서 살펴본 지리적 표시의 장점을 취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인을 운영하는 등록단체부터 소속되어 생산하는 모든 사람들까지 협력하여 제도를 잘 이행했을 때 제도의 상승 효과가 발생하고 지리적 표시 제도 취지에 걸맞는 장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리적 표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등록단체 회원들에게 동기부여가 중요한데요. 하지만 현재는 지리적 표시 제도 운영에 따른 직접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모든 제도가 초기에 제도 확산을 위해 지원을 하지만 지리적 표시 같은 경우에는 시행 25년이 경과한 제도로 그러한 지원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지원에 배정된 예산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지리적 표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지리적 표시는 시군의 모든 해당 품목 생산자들이 인증과 동일한 품질 보증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심의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오랜 기간 엄격한 심의를 거쳐야 비로소 지리적 표시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힘든 과정 후에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사후 관리를 통해 관리를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해당 지리적 표시품의 명품으로서 가치를 높이고 홍보에 활용할 수 있고 값싼 수입 농산물에 대비되는 명확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리적 표시는 등록단체가 해당 품목에 대해 대표성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리적 표시 관리를 위해 지자체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목소리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0조 자금 지원에 있으며 포장 자재, 시설 및 자동화 장비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또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FTA 협정 문상에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 표시 등록 품목은 상대국에서 보호 목록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수출을 많이 하는 품목의 경우에 특히 지리적 표시 등록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최근 지리적 표시 등록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의 경우는 해당 지역의 명칭을 도용하여 판매하는 것을 막는 목적도 있지만 수출을 할 때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었음을 표시하기 위해 지리적 표시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로 2021년 발효한 한영 FTA 협정문에 지리적 표시 보호에 관한 협정 내용이 들어가 있으며 2024년 한 조지아 FTA에도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지리적 표시 보호 품목을 교환하여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지역 농산물이 세계적으로 보호를 받는다는 것, 이것이 지리적 표시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소속된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리적 표시 제도는 단순히 등록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와 유지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회원들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까요? 지리적 표시품이 항상 일정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품질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리적 표시 등록을 위해 단체에서는 자체 품질 기준이라는 자체 기준을 수립하며 이 기준에 맞게 재배되고 생산되어야만 그 명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는 해당 지역의 지리적 표시권을 갖고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입니다. 성공적인 지리적 표시 제도 운영을 위해 단체의 운영 능력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리적 표시 등록 시에 제출한 생산계획, 품질관리계획, 자체 품질 기준과 같은 사항은 시간이 지나 생산 환경의 변화 및 재배 기술의 발달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지리적 표시품의 품질 기준과 품질 관리 계획을 매년 실시하는 정기총회의 안건으로 상정 및 최신화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이렇게 변경된 사항을 농관원에 보고하여 국가에서 관리받고 있는 농산물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행정적인 역량 또한 필요합니다. 아주 맛있는 식당은 아무리 멀다고 하더라도 손님들이 알아서 찾아가게 되어 있죠. 농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품 농산물은 누구나 찾게 됩니다. 좋은 품질을 갖춘 지리적 표시품의 생산은 지리적 표시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단체에서 법인 총회를 통해 의결된 자체 품질 기준, 품질 관리 계획의 자발적인 준수를 노력하고 지리적 표시 제도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해당 농산물의 좋은 품질로 상품의 가치가 올라가고 지역은 명성을 얻게 되며 경제적인 이익은 저절로 따라올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 발전을 통해 현재 역사상 유례가 없는 최고의 전성기, 초호황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경우 논농업의 기계화와 하우스, 유리온실 등을 이용한 근교농업이 발전하며 변화의 능동적인 형태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생산단가 절감, 수익률을 극대화한 환경변화 대처로 볼 수 있지만 재배 품목의 단일화와 전통농업, 농촌문화의 소실이라는 아쉬운 점도 존재합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유럽은 지리적 표시 지속 유지를 위해 전통적인 생산 방식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으며 옆나라 일본을 보면 장인 정신을 기반으로 전통 방식을 계승하는 작은 기업부터 여기에서 발전하여 현재까지 존재하는 수많은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방식은 빠르고 효율성을 추구하는 우리 정서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해당 작물의 재배에 대해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 최고의 명장입니다.
선대에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전통 방식을 계승하고 새로운 농법을 적용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꾀한다면 우리나라의 농업 기술에 대한 훌륭한 전통을 이어나갈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진 스토리를 활용하여 국제적인 홍보가 가능하고 활용 정점으로 질 좋은 상품을 통해 안정적인 수입 구조 또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리적 표시품이 활성화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지리적 표시라는 제도를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지리적 표시에 등록된 농산물이 우수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중요한데, 그렇다고 하면 좋은 품질의 지리적 표시품이 시중에 많이 유통이 되어야 합니다. 몇 개의 단체에서 처음에 의욕을 가지고 시작했다가 매출에 대한 즉각적인 효과가 적으니 지리적 표시 등록 마크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지리적 표시 기준을 충족하는 좋은 농산물에 지리적 표시 마크를 부착하지 않거나 품질이 낮은 상품에 지리적 표시를 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들이 발생하면 모든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지리적 표시 제도의 성공적인 유지와 발전을 위해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의 연합체인 사단법인 한국지리적표시 특산품연합회가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단체의 가입을 통해 지리적 표시 등록 단체로서 지리적 표시품의 명품화를 위한 협력에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협력체와 개별 등록단체가 협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항들을 명확히 이야기하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크게는 국제적으로 지리적 명칭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도 노력하지만 민간에서 수행해야 할 영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리적 표시 단체들과 협력하여 국제적인 네트워크 구축도 가능하겠죠.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집단의 목소리가 강력해야 가능하며 교육을 추진하는 우리원은 국가 농업 발전을 위해 이러한 목소리에 귀 기울일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지리적 표시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으며 등록 품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리적 표시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 표시, 상표법에 따른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으로 나누어집니다. 법적 근거 및 관할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축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은 농관원, 임산물은 산에서 나는 것을 등록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수산물은 수품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문적인 기관에서 등록하고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지리적 표시면 지리적 표시이지 단체 표장은 무엇일까요? 두 제도를 나누어 살펴보기 위해 다시 유럽의 지리적 표시 제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리적 표시 제도는 PGI로 쓰고 PDO로 운영, 즉 생산 가공이 원산지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지리적 표시 등록이 가능한데요. 유럽의 PGI 제도는 생산 또는 가공이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진 경우 등록이 가능하며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은 PGI 조건으로 심사 통과가 가능합니다. 즉 우리나라는 PGI와 PDO가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과 지리적 표시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음은 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리적 표시 및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모두 상표권에 대한 독점적인 매우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되고 나머지 공통점 및 차이점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의 경우 화면과 같은 특정 상표 마크를 등록하게 됩니다. 지리적 표시의 경우는 어떨까요? 지리적 표시는 특정 상표 마크 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국가 등록 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인데요. 즉,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은 상표권으로서 인정은 되지만
국가에서 인정한 지리적 표시품의 권위를 갖기에는 다소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특히 현재를 기준으로 볼 때 심사관 1명을 통해 등록이 가능한 단체 표장과 달리 지리적 표시는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에게 등록 결정에 대한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등록이 힘들고 높은 위상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체 표장의 경우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상품의 등록이 가능한 부분도 지리적 표시와 다른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지리적 표시품의 도별, 품목별 등록 현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적 표시는 신규 등록 및 관리기관의 사후관리 등을 통해 등록 취소가 매년 발생하기 때문에 연도별로 현황은 변동이 있습니다. 오늘 교육자료는 2024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관별로 어떤 품목을 관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시도별 등록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11월 1일 기준 총 194건이 등록되어 있으며 전남이 61건으로 가장 많고 경북 강원 순으로 많습니다. 전국에 등록된 품목은 고려인삼, 홍삼 및 그 가공품 등으로 전국 단위로 지리적 표시 등록이 됩니다. 다음은 농산물 등록 현황입니다. 2024년 11월 1일 기준 총 64품목 106건이 등록되어 있으며 그중 농산물이 75건으로 가장 많고 농산물 가공품이 10품목, 인삼류가 8품목, 축산물이 2품목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등록 현황입니다. 2024년 11월 1일 기준 총 33품목 61건이 등록되어 있으며 수실수가 20건으로 가장 많고 산나물류 14건, 약용류 13건, 버섯류 8건, 가공품 및 기타 6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수산물은 14품목 27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리하는 농축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품 16개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1차 농산물에 해당합니다. 이는 전체의 78.3%로 우리나라의 지리적 표시가 갖는 강한 특징입니다. 우리나라의 농업이 농산물을 생산 후 가공 단계를 거치지 않고 상품성으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였다는 것을 역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PDO를 기반으로 한 지리적 표시이기 때문에 농산물 가공품이 쉽게 늘어날 수가 없는 점도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은 현재 372건 중 201건이 니스 분류, 제31류인 미가공 농업산물로 분류되며 전체 54%로 지리적 표시에 비해 가공품이 높은 비율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농산물이라고 하면 농수산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 표시를 통해 등록을 받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품목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가공품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원료를 모두 해당 지역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만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리하지 않고 해당 가공품을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으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으며 다른 방법으로는 현재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의 연합회인 사단법인 한국지리적표시특산물연합회에서는 지리적 표시 원료 가공품 인증이라는 민간 인증제도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증의 조건은 지리적 표시품을 주 원료로 가공한 상품의 경우 주원료 함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이며 해당 지리적 표시 원료의 등록 대상 내에서 제조된 가공품이어야 하며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료를 제외하고 외국에서 수입된 원료를 사용하지 않는 상품의 경우에 해당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인증제도는 별도의 수수료 없이 한지연의 회원에게 매년 점검을 통해 인증을 실시 관리하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지리적 표시 등록을 한 등록단체의 경우 지리적 표시 등록제도를 물고 들어가는 민간 인증제도이기 때문에 해당 제도가 활성화되어 활용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제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우리는 스파클링 와인이라는 단어를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리적 표시 제도에 의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통해 아무나 쉽게 샴페인이라는 지리적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서구의 식민지배 시기를 통해 샴페인의 생산 공장이 여러 대륙으로 퍼지며 샴페인이 우후죽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캐나다,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남아프리카 공화국,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샴페인이 만들어지니 정작 최초 샴페인 생산지인 프랑스에서 이를 어떻게 할까 고심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지리적 표시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지리적 표시제의 숨겨진 목적은 유럽의 와인 산업 보호에 그 목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샴페인이라는 명칭은 프랑스 샹파뉴 지역에서 생산된 스파클링 와인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병내 2차 발효 과정을 거쳐 탄산을 생산하는 전통적인 생산 방식을 유지, 발전, 계승하고 등록단체인 코미테 샹파뉴에서 까다로운 생산 기준과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해 일반적으로 고급 스파클링 와인으로 불립니다. 앞서 계속 언급된 지리적 표시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로 전통적인 생산 방식의 전승, 자체 품질 기준 및 품질 관리 계획의 준수는 우리의 지리적 표시를 유럽의 그것처럼 만들기 위해서라고 이제는 이해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해외의 사례를 보면 정말 많은 지리적 표시의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후에는 4,341건의 지리적 표시가 등록되어 있으며 그만큼 유명한 품목도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위에 샴페인이 있고 보르도 와인, 민헨 맥주, 페타 치즈, 하몬 이베리코, 스틸턴 치즈, 체다 치즈, 테킬라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품목들의 등록단체는 해당 품목을 고부가 가치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활발한 마케팅과 법적 보호 활동을 펼칩니다. 다만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는 보통 비영리적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매출보다는 운영에 초점을 맞추며 운영 비용은 품질 인증 비용, 회원비, 마케팅 협력기금과 국가와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리적 표시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싸게 판매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 볼로냐 지방의 바자노 스파클링 와인의 경우 200명 정도의 농가에서 생산된 포도를 압력 탱크에 넣어 한 번에 숙성시켜 품질이 조금 떨어지지만 생산 원가를 대폭 낮춰 낮은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박리담회의 대중성을 노리는 것인데 이러한 가격 경쟁력은 분명히 한 지역을 대표하는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지리적 표시품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고가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도 도입 초창기에 지리적 표시 등록을 통해 명성을 공고히 한 단체들이 있고 최근에는 본인의 명성을 지키고 지리적 명칭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갖추기 위해 지리적 표시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성녹차, 횡성한우, 곡성멜론의 경우는 소비자 인식의 선점을 통한 확실한 홍보 효과를 얻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상주곶감, 고창수박, 순창 전통 고추장과 같은 기존의 유명한 품목들은 소득 보전 및 명칭 보호를 위해 지리적 표시 등록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가 유명성을 선점하여 홍보를 했던 것은 해당 등록단체와 지자체가 열심히 협조해서 좋은 결과를 이루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과거에 어떻게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지리적 표시 제도를 활용하고 상품의 가치를 높일 것인지가 중요하겠지요. 유럽의 어떤 농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토양과 기후 조건을 통해 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는 것이 저는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사고 싶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지리적 표시 등록품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지리적 표시 제도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리적 표시 모델은 첫 번째로 등록단체 자체적인 경제사업이 있겠습니다.
2024년 9월 기준 5개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인 해남 고구마, 강화 약숙, 보성 웅추올 벼쌀, 검은도 쑥, 고흥 석류가 직접 쿠팡의 등록 품목 및 등록 품목을 활용한 가공품을 통신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사실 단체의 자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쉬운 방법은 단체 자체적인 경제사업을 통한 매출 발생으로 직원을 고용하고 지속적으로 지리적 표시제도 활용상품 홍보를 위한 업무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생산농가 입장에서는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판로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재배를 통한 품질 관리에만 신경 쓰면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고 지리적 표시품 상품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영업이익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가 경제사업을 하게 될 경우 상품 납품 단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가 비영리 단체로서 홍보 마케팅의 역할만 수행하는 것도 이러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제사업을 실시할 경우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등록단체의 근로자에게 만족할 만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야겠지만 그 외 나머지 수익금에 대해서는 잉여자본으로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사가 평등하게 배당을 받는 형식으로 단체 운영이 돼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는 보통 비영리 사단법인의 형태로 농업협동조합이 단체 회원으로 가입하여 지리적 표시제도 운영을 위한 행정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리적 표시권을 갖고 있는 대표성이 있는 단체는 오직 해당 지리적 표시를 등록받은 단체입니다. 농협과 협조하여 법인 운영을 위한 정기총회 등을 실시하고 회원비,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을 활용하여 지리적 표시품 자체 품질 기준 준수에 대한 품질 조사를 실시하며 대표 홈페이지 관리 등 홍보 업무를 추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법인의 자립화를 위해서는 1명 이상의 상주 직원이 반드시 있어야만 지리적 표시 제도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품목에 대한 단체의 대표성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사항은 일례로 등록단체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잘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브랜드 검색 광고입니다. 현재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단체인 해남 고구마와 가장 유명한 지역 명칭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보성 녹차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해남 고구마는 공식 홈페이지가 바로 상단에 노출되는 반면 보성 녹차는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청룡다원의 직영몰, 선다원에서 올려놓은 선다원의 밭이 나옵니다. 물론 두 법인 모두 보성에서 녹차를 생산하고 관련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보성 녹차라는 지명의 사용에는 무리가 없죠. 다만 지리적 표시권이 있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단체가 광고만 의뢰하면 상단에 노출될 수 있고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브랜드 광고를 통해 대표성을 갖게 되면 굳이 광고를 하지 않더라도 공식 홈페이지는 최상단은 아니더라도 노출이 비교적 잘 되는 위치로 배치된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해남 고구마에 대해 궁금해서 검색했을 때 해당 품목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의 홈페이지가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 이 당연하지만 지금까지 되지 않았던 것이 이제는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지리적 표시 제도는 단순한 상표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는 지역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단체와 회원들은 지리적 표시 제품의 품질과 명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여러분의 지리적 표시품이 세계적으로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지역사회가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랍니다.